뉴스타트 2부 이어갑니다. 소방청이 어제 오후 6시를 기준으로 대전 유성구 국가정보자원관리원 전산실에서 발생한 화재를 완전 진화했다고 밝혔습니다. 그젯밤 8시 20분쯤 불이 시작된 지 22시간 만입니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대전 국가정보자원관리원에서 난 불이 완전히 꺼지면서 본격 복구체제로 전환한다고 밝혔습니다. 중대본은 화재 완진 이후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 주재로 회의를 열고 오늘까지 네트워크 장비를 복구하고 선제적으로 가동을 중단했던 행정체계 재가동 여부를 확인하겠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또 이번 화재로 직접적 피해를 본 전산 시스템은 앞서 알려진 70개보다 많은 96개로 파악됐다며 해당 시스템은 국정자원 대구센터로 이전해 복구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윤 장관은 리튬이온 배터리의 위험성을 낮추려고 진행했던 전산 장비와의 분리 작업이 큰 피해로 이어져 안타깝다며 국민 안전과 경제 활동에 영향을 미치는 필수 체계부터 최우선으로 정상화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화재는 불에 취약한 서버실 구조를 해결하기 위해 배터리를 옮기다가 발생했습니다. 중요 전산 정보가 담긴 서버와 화재 우려가 있는 배터리의 간격은 단 60cm에 불과했습니다. 김승환 기자가 보도합니다. 국가정보자원관리원 전산실 화재는 정전 때도 전기를 이어주는 역할을 하는 리튬이온 배터리에서 시작된 거로 추정됩니다. 리튬이온 배터리는 불이 날 위험이 크고 한번 불이 나면 잘 꺼지지 않습니다. 2022년 SK 데이터센터 화재로 카카오톡 장애가 발생했을 때 비슷한 문제가 있었습니다. 이 때문에 정부는 서버 공간에 있는 배터리를 지하로 옮기려는 계획을 세웠는데 그 작업을 하다가 화재로 번진 겁니다. 차단했는데 이게 어떤 상황에 의해서 불꽃이 튀면서 한글로 저희는 이제 파악을 하고 있는데 화재가 발생한 5층 전산실에는 리튬이온 배터리와 전산 시스템 서버들이 함께 있었습니다. 서버와 배터리 간격은 60cm밖에 안 돼 불이 나면 매우 취약한 구조였고 서버와 서버 사이 간격도 1.2m에 불과했습니다. 불이 난 리튬이온 배터리는 2014년 도입한 제품으로 당시에는 배터리와 서버를 분리해두지 않았다는 건데 전산실에 배터리가 같이 있는 경우 안전하게 분리할 방안을 찾고 배터리 화재에 대비한 시설 보강도 필요하다는 지적입니다. 배터리 모듈별로 불연성 차단벽을 설치해서 배터리가 화재 확산이 지속적으로 이어지지 않도록 할 필요가 있고요. 이번 화재를 계기로 전산 서버 관리 인프라 전반에 대한 점검이 필요해 보입니다. YTN 김승환입니다. 국가정보자원관리원 화재 여파는 복지와 교육 분야로까지 퍼지고 있습니다. 지자체에서 복지 관련 업무에 필수적인 행복이음, 전국 모든 학교가 사용하는 교육행정정보 시스템 나이스까지 먹통이 돼 복구가 늦어진다면 국민 불편은 더 커질 전망입니다. 김주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국가정보자원관리원 화재 이후 사회보장 정보 시스템 행복이음의 서비스도 멈춰버렸습니다. 지방자치단체 공무원들이 사회복지급여와 서비스 대상자의 정보를 검색하고 업무를 처리할 수 있도록 만든 시스템입니다. 주말 사이 복구가 이뤄지지 않는다면 당장 월요일부터는 복지 관련 업무에 차질이 불가피해 보이는 상황. 일선 주민센터 관계자는 지금 상황이 유지된다면 복지 관련 민원인들에게 말로 상담해주는 것 이외에는 할 수 있는 일이 없다고 설명했습니다. 복지 서비스 신청을 위한 복지로, 전자바우처를 검색하고 신청하는 사회서비스 전자바우처 등 8개 시스템도 접속이 불가능한 상황입니다. 질병관리청은 온라인 감염병 신고가 어려워져 전화 신고를 받고 있고 건강보험공단은 전자증명서 발급 유통 등의 어려움이 있다고 밝혔습니다. 교육 분야로도 여파는 이어졌습니다. 전국 12,000여 개 학교들과 시도교육청이 사용하는 교육행정 정보 시스템 나이스와 교육행정 재정 통합 시스템인 K-에듀파인의 접속이 안 되고 있는 겁니다. 성적 출결 관리는 물론 학교 행정 전반에 연계되어 있는 시스템들인 만큼 교사와 학생들의 피해가 예상됩니다. 이처럼 정부 전산 시스템 곳곳이 문제를 일으키면서 행정안전부는 위기 경보 수준을 경계에서 심각으로 격상했습니다. 또 일부 서비스들의 대체 사이트를 안내하고 행정기관 방문 전 서비스 가능 여부를 전화로 확인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YTN 김주영입니다.
이처럼 국가정보자원관리원 화재로 인한 각종 행정 서비스가 마비된 가운데 국민의 안전을 책임지는 119 신고 체계에도 비상이 걸렸습니다. 문자 영상 신고 시스템이 작동하지 않거나 일부 위치 추적 기능이 먹통이 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김선희 기자가 보도합니다. 국가정보자원관리원 화재는 119 시스템에도 영향을 미쳤습니다. 119 신고 접수, 출동 시스템은 정상 운영됐지만 문자나 영상을 활용한 신고는 제대로 작동하지 않았습니다. 이에 따라 소방청은 전산장애로 문자나 영상 신고는 불가능하다며 전화로 신고해달라고 안내했습니다. 일부 지역에서는 위치 추적 시스템에도 오류가 발생했습니다. 신고한 사람과 구조 대상자가 다른 경우 구조 지점을 확인하는 데 필요한 제3자 위치 추적 기능이 먹통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구조 대상자의 정확한 위치를 찾지 못해 대응이 늦어질까 봐 우려되는 상황. 이에 따라 119가 위치 추적에 어려움을 겪는 지역에서는 경찰이 위치를 확인해 소방에 정보를 공유하는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해경은 업무 포털 접속이 막히면서 이로 인해 일부 행정 업무에 차질을 빚고 있습니다. 다만 상황 관리의 경우 별도의 전산과 통신망을 사용해 해양 재난 대응은 정상적으로 이뤄지고 있다고 해경은 설명했습니다. 행정 시스템 마비가 자칫 국민 안전까지 위협하는 건 아닌지 불안이 커지는 가운데 신속한 조치가 필요해 보입니다. YTN 김선희입니다. 이른바 방통위 폐지법이라고도 불리는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설치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앞서 통과된 검찰청 폐지를 담은 정부조직법을 두고는 정치권 여진이 계속됐습니다. 유동성 기자입니다. 재석 177인 중 찬성 176인, 반대 1인으로서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 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방송통신위원회를 폐지하고 대신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를 신설하는 법안이 국회 문턱을 넘었습니다. 국민의힘은 시급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며 필리버스터에 돌입했지만 과연 그렇게 시급하게 고쳐져야 될 법안인지, 단 한 사람을 교체하기 위한 법이라고 저는 감히 이야기를 합니다. 민주당 등 범여권은 절대다수 의석으로 24시간이 지난 뒤 필리버스터를 끝내고 법안을 처리했습니다. 법이 시행되면 자동 면직되는 이준숙 방통위원장은 자신이 사형당하는 순간을 두 눈으로 보겠다는 공언대로 자리를 지켰습니다. 정부 조직 개편에 맞춰 국회 상임위원회 명칭 등을 수정하는 국회법 일부 개정안도 상정돼 다시 필리버스터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국회 문턱을 넘은 검찰청 폐지법을 두고 후폭풍도 계속됐습니다. 국민의힘은 각종 범죄로 수사를 받아온 이재명 대통령과 민주당이 반성과 사과 대신 검찰청 폐지라는 방탄용 개편 꼼수를 선택했다고 날을 세웠습니다. 장동혁 대표는 이 대통령을 향해 앞서 노란봉투법 통과 당시처럼 거부권 행사를 요구했습니다. 어제 2025년 9월 26일은 공포의 블랙 프라이데이였습니다. 거부권을 행사하기 바랍니다. 반면 민주당은 정권의 칼, 검찰이 사라진 역사적 날이라며 환영의 뜻을 거듭 밝혔습니다. 정청래 대표와 김병기 원내대표 등 지도부와 의원들은 SNS에 검찰청 폐지에 박수를 보내며 개혁 입법을 이어가겠다고 강조했고, 정 대표는 소속 의원들 앞에서 의원들은 물론 이 대통령, 국민 덕분이었다고 공을 돌렸습니다. 정청래 대표님께서 검찰청이 폐지된 것에 대해서 이재명 대통령님의 결단이 중요했었고, 이재명 대통령과 국민들께 감사하다. 우리 22대 민주당 당정대가 하나 된 모습 너무 감사하고, 남은 두 개의 쟁점 법안을 두고도 야당의 필리버스터와 24시간 뒤 범여권의 강제 종료, 표결 처리가 전망되는 가운데 협치가 사라진 강대강 악순환에 피로감을 호소하는 지적도 나옵니다. YTN 윤홍성입니다. 사법개혁이 속도를 내는 가운데 천대엽 법원행정처장이 사법부가 여러 혼란을 마주한 상황이라고 말했습니다.
다만 국민의 신뢰를 얻을 방안을 찾겠다며 비상계엄 관련 재판의 중요성도 잘 알고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이경국 기자입니다. 천대엽 법원행정처장이 전국 법학자들이 모인 한국법학자대회에 참석했습니다. 천 처장은 축사를 통해 사법부는 현재 여러 혼란과 맞닥뜨렸다고 밝혔습니다. 그 위헌성을 국회에서 분명히 밝혀 국민 다수의 민주 호언의식과 함께 했음에도 그 여러 혼란에 직면해 있는 사법부로서도 윤석열 전 대통령 구속 취소 등으로 촉발된 내란 재판 공정성 논란과 이로 인한 내란 특별재판부 설치 추진, 대법관 증원 등 사법개혁 움직임과 조희대 대법원장 사퇴 압박까지 여러 논란을 의식한 것으로 풀이됩니다. 천 처장은 다만 법원이 계엄 관련 재판의 중요성을 잘 알고 있다고 강조하며 향후 국민의 신뢰를 받을 방안을 찾겠다고도 덧붙였습니다. 신속 공정한 재판 구현을 통해 국민들로부터 신뢰받는 법원으로 거듭날 방안을 국회와 협력하고 논의하여 이를 위해 여러 재판 지원 방안을 실시하고 있다고도 설명했는데 실제 중앙지법은 특검이 기소한 윤 전 대통령 사건 1차 공판을 영상으로 공개했고 내란 사건을 맡은 지귀현 재판부에 법관을 추가 배치하는 등 조치에 나서기도 했습니다. 서울고등법원도 특검 사건의 항소심이 진행되면 집중심리 재판부를 운영하겠다며 힘을 보탰고 대법원은 지귀현 부장판사 접대 의혹 조사 결과를 외부위원이 다수인 감사위원회에서 심의하기로 하는 등 신뢰 회복을 위한 총력전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개혁의 파고 속 팔을 걷고 나선 사법부가 논란과 불신의 목소리를 잠재울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YTN 이경국입니다. 미국 순방을 마치고 귀국한 이재명 대통령은 별도의 일정 없이 현안을 점검하며 잠시 숨고르기에 들어갔습니다. 하지만 미국과 통상협상부터 에이펙 준비, 정치권 협치까지 당장 풀어야 할 과제가 적지 않습니다. 홍민기 기자입니다. 3박 5일간 유엔 총회 참석차 미국 순방을 마친 이재명 대통령은 귀국 다음 날 별도 일정을 잡지 않고 국내 현안을 점검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우선 시급한 건 연일 압박 수위가 오르는 대미 통상협상 문제입니다. 한국이 약속한 3,500억 달러는 선불이라는 트럼프 대통령 발언에 우리 정부는 원론적 입장을 밝혔지만 국익을 최선으로 두고 협상은 진행 중에 있고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특별히 입장을 좀 밝히는 단계는 아니라고 생각이 됩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돌발 언행으로 협상이 요동치는 상황이 반복되면서 대통령실 내부에선 당혹스러운 기류도 감지됩니다. 그런 만큼 한 달 앞으로 다가온 경주 에이펙 정상회의의 중요성이 더욱 커질 수밖에 없습니다. 트럼프 대통령과 2차 한미 정상회담을 성사시켜 관세 협상의 돌파구로 삼아야 하기 때문입니다. 6년 만에 미중 정상회담에 더해 북미 정상회담 성사 가능성까지 배제할 수 없는 만큼 신냉전 구도에서 중재자 역할을 놓쳐선 안 된다는 과제도 안고 있습니다. 정부조직법 개정안과 조희대 대법원장 청문회를 둘러싸고 여야 대립이 격화하는 가운데 정치권 협치의 불씨를 되살리는 일도 숙제입니다. 국정운영 책임자로서 장애투쟁에 돌입한 국민의힘과 사법부 공세를 늦추지 않고 있는 민주당 강경파를 모두 아울러야 한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여기에 긴 추석 연휴를 앞두고 물가 관리를 비롯한 민생경제 점검도 빼놓을 수 없습니다. 외교 무대에서 거둔 성과를 국내 정치 동력으로 연결할 수 있을지 이 대통령의 국정 운영 능력이 또다시 시험대에 올랐습니다. YTN 홍민기입니다. 한미 간 비자 문제를 개선하기 위한 워킹그룹이 이르면 이번 주 첫 회의를 열고 본격적인 논의에 들어갈 예정입니다. 미국 측도 제도 개선 필요성에 대한 공감대는 이미 확인했지만 실제 성과를 내기까지는 넘어야 할 산이 적지 않습니다. 홍성기 기자가 보도합니다. 이달 초 미국 조지아주에서 벌어진 한국인 노동자 체포 사태는 미국 내 한국인 전문 인력에 대한 비자 제도 개선 필요성에 불을 붙였습니다. 한국 내 거센 반발 여론 속에 미국 안에서조차 너무 과했다는 비판이 나오면서 트럼프 행정부도 비자 제도 개선을 약속한 상황. 새로운 카테고리를 하나 만드는 거, 쿼타를 신설하는 거, 그다음에 비자를 손쉽게 받기 위한 여러 가지 조치 이런 걸 모두 포함해서 함께
워킹그룹에서 논의하기로 했습니다. 그런데 최근 트럼프 미 대통령이 전문직 비자인 H-1B 비자의 수수료를 100배 인상하면서 돌발 변수가 터졌습니다. 한미 워킹그룹에서 다룰 중요 문제 가운데 하나가 바로 H-1B 비자의 한국인 쿼터를 늘리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H-1B 비자의 한국인 쿼터가 늘더라도 1억 원이 넘는 수수료는 기업이나 개인에게 현실적인 부담이 될 수 있습니다. The country would rather not have to pay $100,000, but they'd rather. How do you do that? You hire Americans. So there's an incentive to hire American. 우리가 요구할 수 있는 또 다른 방안은 호주 등과 같이 한국인 전용 전문직 비자를 신설하는 방안입니다. 그런데 이 방법은 법을 새로 만들어야 하기 때문에 미국 내 반이민 정서 등을 감안할 때 미 의회 문턱을 넘기 쉽지 않습니다. 급한 대로 단기 비자인 B1과 B2의 가능한 업무 범위를 명확히 규정함으로써 노동자들의 불안을 없애는 것이 우선 과제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비자의 문제를 가장 해결하는 데 빠른 것은 법령의 해석의 문제로 접근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문제를 다 종합적으로 그런 문제까지 보고 워킹그룹에서 또 중장기적인 문제를 미치고 협의를 해나갈 계획입니다. 비자 문제 개선을 위한 한미 워킹그룹은 이르면 이번 주 안에 첫 회의를 열 것으로 전해졌지만 의미 있는 성과를 내기까지는 넘어야 할 산이 많아 보입니다. YTN 홍성기입니다. 한미 관세 협상 후속 협의가 진행 중인 가운데 여한구 통상교섭본부장이 그리어 미 무역대표부 대표와 양자회담을 마치고 돌아왔습니다. 대미 투자 패키지의 상업적 합리성을 보장하고 실현 가능한 방식으로 운영이 가능하도록 하는 것이 한미 양국 국익에 부합한다는 점을 강조했다고 하는데요. 직접 들어보시죠. 이번에는 그 아세안 경제장관회의라는 그 다자 회의 맥락에서 만났고요. 그리고 이제 양자로도 협의를 했습니다. 그리어 대표랑은 지금 현재 그 한미 협의 동향에 대해서도 의견을 나눴고, 저는 우리 이제 그 어떤 상업적 합리성을 우리가 보장하고, 그리고 또 특히 실현 가능한 그런 방식으로 운영이 가능하도록 하는 것이 결국은 이제 한미 양국의 국익에도 부합한다, 그런 부분을 강조했습니다. 우리가 7월 30일 큰 틀에서 이제 그 한미 양국 간에 합의를 했고, 그 이후에도 좀 이렇게 구체화해야 될 그런 부분에 대해서 후속 조치를 하면서 이제 계속 협의를 해왔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진전이 좀 있었다, 그렇게 볼 수는 있습니다. 미국과 뉴질랜드, 우즈베키스탄 등 다국적군이 우리 군의 과학화 전투 장비를 이용해 연합훈련을 벌였습니다. 무인 차량과 드론, 로봇 같은 첨단 무기도 동원됐습니다. 나혜인 기자입니다. 우리 군의 박격포 사격을 신호탄으로 미군 기갑여단이 운용하는 스트라이커 장갑차가 시가지로 진입합니다. 뒤따르던 장갑차에선 우리 17사단 장병들이 뛰어내려 건물 곳곳에 숨은 적과 교전합니다. 우즈베키스탄 특전사와 뉴질랜드 왕리 보병연대 소속 장병들도 지원 사격에 나서 건물을 확보합니다. 모든 사격엔 공포탄이나 모의탄이 쓰였습니다. 우리 육군이 운용하는 마일즈 장비로 과학화 연합 전투 훈련을 벌인 겁니다. 마일즈는 실탄 대신 레이저를 활용해 실전 같은 훈련을 할 수 있게 하는 장비입니다. 레이저에 맞으면 레이저가 감지된 부위에 따라 사상 여부가 판정이 되고 장병의 위치나 교전 상황은 실시간으로 훈련 통제실에 전송됩니다. 마일즈 장비는 소총뿐 아니라 전차와 수류탄 등 48종 8만 5천여 점에 탑재됐습니다. 발사 위치, 각도에 따라 낙탄 지점을 계산해 실제 전장 같은 환경을 조성합니다. 다목적 무인 차량과 드론, 가족 보행 로봇을 비롯해 육군이 보유한 첨단 무기도 동원됐습니다. 다른 국가들과 교류할 수 있다는 점에서 그동안 갈고 닦은 전투 기술을 검증할 수 있다는 게 가장 큰 기회라고 생각했습니다. 2002년 창설된 육군 과학화 전투훈련단엔 지금까지 68개국 장병들이 다녀갔습니다. 이런 훈련 체계를 갖춘 나라는 세계적으로 우리나라와 미국, 이스라엘밖에 없다고 육군은 설명했습니다. YTN 나혜인입니다.
북한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5차 방중 때 수행했던 최선희 외무사기 3주 만에 베이징을 찾았습니다. 다음 달 경주 에이펙 정상회의 개기, 미중 담판을 앞두고 북미 대화 재개 신호라는 해석도 나옵니다. 베이징에서 강정규 특파원입니다. 북한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5차 방중 때 1호 열차에 함께 탔던 최선희 외무상. 3주 만에 다시 베이징을 찾았습니다. 이번엔 김 위원장 수행이 아닌 북한의 외교수장으로서 첫 단독 방중입니다. 고려항공 정기편이 아닌 예정이 없던 공무항공기편을 타고 베이징 수도공항에 내렸습니다. 外交部长王毅邀请，朝鲜外相崔善基将于9月27日至30日访华。 3박 4일 방중 기간 상대역인 왕이 외교부장과 공식 회담에 이어 중국 지도부들과 만날 거로 보입니다. 지난 4일 북중 정상회담 후속 조치나 북한의 창당 80주년 열병식 귀빈 초청 등이 의제로 꼽힙니다. 김 위원장이 중국의 전승절 80주년 열병식 때 전격 참석했던 만큼 시진핑 주석의 답방을 타진할 수도 있습니다. 10월 말 경주 에이펙 정상회의 개기 김 위원장과 트럼프 대통령의 깜짝 재회 신호로 보기도 합니다. 실제 우리 정부 고위 관계자는 북미 정상 간 대화 재개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미국과 직접 접촉할 수 있는 뉴욕 유엔 총회에 최선희 대신 차관급을 보낸 건 아이러니입니다. 유엔 총회 연설에서 어떤 말씀하실 계획이십니까? 미중 정상의 경주 담판에 앞서 북한과 중국이 한반도 문제를 사전 조율할 수 있다는 해석은 여전히 가능합니다. 베이징에서 YTN 강정규입니다. 올해도 서울 한강 하늘을 수놓은 세계 불꽃 축제엔 주최 측 추산 100만 명 넘는 인파가 몰렸습니다. 큰 안전사고는 없었지만 행사가 끝나고 곳곳에 남겨진 쓰레기 더미가 아쉬움을 남겼습니다. 배민혁 기자가 보도합니다. 형형색색의 불꽃이 가을밤 하늘을 수놓습니다. 눈을 떼기 어려운 화려한 순간을 언제든 꺼내볼 수 있도록 휴대전화에도 기록해둡니다. 불꽃 축제를 처음 본 아이에겐 그런 것 없어도 이미 잊지 못할 하루입니다. 너무 멋있었어요. 오늘 너무 예뻤고 다음에도 또 오고 싶다. 지난해 추억을 잊지 못하고 2년 연속 먼 걸음을 한 부부는 올해도 오길 잘했다며 웃었습니다. 너무 아름답고 너무 낭만적인 것 같아요. 그래서 약간 데이트, 연애할 때 느낌이 다시 나는 느낌? 특별한 가을밤은 친구들과 함께해도 즐겁습니다. 밤하늘 별빛도 보기 좋고 날씨도 선선하고 다 괜찮았던 것 같아요. 처음 와봤는데 좋은 추억 쌓고 가는 것 같아요. 전국 각지에서 주최 측 추산 100만 명 넘는 인파가 몰리면서 혼잡은 불가피했지만 큰 사고는 없었습니다. 시민들은 경찰과 안내 요원의 유도에 따라 질서를 지키며 귀갓길에 올랐습니다. 다만 올해도 일부 관람객이 남기고 간 쓰레기가 곳곳에 나뒹굴며 눈살을 찌푸리게 했습니다. 축제를 앞두고 온라인 공간에 테러를 암시하는 협박성 글이 올라와 경찰 특공대가 투입되는 소동이 벌어지기도 했습니다. 경찰은 게시글 작성자를 추적해 처벌할 방침입니다. YTN 배민혁입니다. 어제 오전 경기도 양주시 장흥면에 있는 찜질방 건물에서 LPG 가스통이 터지는 사고가 났습니다. 이 사고로 찜질방 직원 1명과 이용객 2명이 중상을 입었고 경상을 입은 손님들을 포함해 총 28명이 다쳤습니다. 소방은 찜질방 직원이 20kg짜리 LPG 가스통에 연결된 토치를 이용해 장작을 불태우다가 가스통이 터진 것으로 보고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프리미엄 택시를 표방하며 대형 승합차를 운영하는 IM택시가 임금체불로 수년째 노사 갈등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퇴사한 직원들은 임금과 퇴직금 등을 돌려받지 못했다며 경찰과 노동부에 신고했는데 회사 측은 체불 사실을 인정하면서도 뾰족한 해결책을 내놓지 못하고 있습니다. 오승훈 기자가 보도합니다. 5년 가까이 IM택시에서 일해온 기사 A씨는 최근 회사를 나왔습니다.
한두 달씩 월급이 밀려왔기 때문인데 퇴직금까지 수백만 원을 받지 못했다고 주장합니다. 2달도 늘어나고 또 3달째 되는 때 또 1달씩 주고 뭐 이런 식으로 계속 한 2년 가까이. 올해 IM택시에서 퇴사한 기사 B씨도 비슷한 상황입니다. 한 7, 800만 원 되죠. 이제 퇴직금이라든가 연차 부가세, 좀 전에 얘기했던 여러 가지 받을 수 있는 거 그걸 하나도 제대로 못 받았죠. 지난 2020년부터 영업을 시작한 IM택시는 승합차 같은 대형 차량을 위주로 한 프리미엄 서비스를 내세웠는데 기사들은 2년 전쯤부터 월급이 밀리기 시작했다고 말합니다. 현재까지 최소 100명 가까운 기사들이 임금체불 피해를 겪는 것으로 확인됐는데 금액은 최소 수억 원대로 추정됩니다. 당장 24년, 25년, 2년을 넘게 이런 상태로 계속해서 교묘하게 몇 개월씩 지연되면서 지급을 안 해주고 있다. 하반기에도 부가세를 지급한 적이 없어요. 계속 밀려온 거죠. 회사 측도 임금체불 사실을 인정합니다. 코로나19 사태와 이후 불경기까지 겹치며 법인택시 업계 운영이 어려워진 데다 투자 유치와 같은 회사 경영에도 차질이 빚어지며 자금 사정이 안 좋아졌다고 말합니다. 임금 지급을 위해 노력하겠다고도 했는데 다만 회사 자산이라도 팔아보겠다는 것 외에 아직 뚜렷한 해결책을 내놓지는 못한 상태입니다. 대표들이 별도로 대출이라든가 부동산이라든가 이런 부분이 있으면 그 부분도 담보를 해서 대출을 해서 체불임금을 지급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참다 못한 기사들은 IM택시 대표를 경찰에 업무상 횡령 혐의로 고소하고 고용노동부에 임금체불 관련 진정서를 제출했습니다. 경찰과 노동부 역시 정확한 피해 규모를 파악하는 단계라 체불 문제 해결까지는 적잖은 시간이 걸릴 것으로 보입니다. YTN 오승훈입니다. KT 무단 소액 결제 사태의 여파가 커지는 가운데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KT에 대한 제대로 된 사고 조사와 규제 방안을 마련할 수 있겠느냐는 의문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뿌리 깊은 과기정통부와 KT의 인연 때문인데 과거 KT 해킹 사고 때도 비슷한 우려가 나왔습니다. 이성규 기자입니다. 이번 KT 사고 조사를 둘러싼 우려의 핵심은 과기정통부 출신 공무원들이 대거 KT에 포진하면서 KT 사태를 제대로 조사할 수 있느냐는 겁니다. KT 해킹 청문회에서 언급된 과기정통부 출신 KT 임원만 3명이며 최양희 전 미래창조과학부 장관은 사회이사를 맡고 있습니다. 이렇게 많이 가는 이유가 있나요? KT로 이 과기부 출신들이? 이거 짬짬이 한다는 소리 들을 수 있는 개연성 있지 않을까요? 네, 전직 공무원들 이해충돌 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네, 이해충돌 문제는 있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과기정통부와 KT의 인연은 꽤 깊습니다. 한국전기통신공사에서 지난 2002년 KT로 민영화된 뒤에도 이석채 전 정보통신부 장관은 KT 대표이사를, 김용수 전 과기정통부 2차관은 KT 자회사인 KT 스카이라이프 사회이사를 지냈습니다. 또 최근 해킹 사태 이후 KT가 법률자문으로 선임한 법무법인 세종에는 전 2차관, 전 기조실장 등 고위 공무원들이 영입돼 있습니다. 왜 KT가 세종을 법률자문으로 했겠습니까? 정관의 힘을 빌리겠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게 아니면 과기부가 KT에 왜 이렇게 박절하지 못한 겁니까? 이 정관들이 암약하고 있는지 진상조사라도 해야 할 판 아닙니까? 엄정하게 하겠습니다, 의원님. KT 해킹 사고는 과거에도 반복적으로 발생했습니다. 지난 2012년 870만 명, 2014년 1200만 명의 개인정보가 해킹으로 유출됐습니다. 하지만 당시에도 늑장 대응, 솜방망이 처벌 등의 논란이 있었으며 개인정보 유출에 따른 보상 등은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YTN 사이언스 이성규입니다. 타이레놀이 태아의 자폐증 가능성을 높인다는 미국 트럼프 대통령의 주장에 전 세계 의료계에서 반박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우리 보건당국도 임신 초기 고열을 방치하면 태아와 산모가 모두 위험에 빠질 수 있다며 전문가와 상의 후 복용할 것을 당부했습니다. 권민석 기자의 보도입니다. 통증을 줄이고 열을 낮춰주는 타이레놀의 주성분은 합성 화학 물질인 아세트 아미노펜입니다.
중추신경계에서 통증과 발열에 관여하는 프로스타글란딘 합성 효소를 억제하는 거로 알려졌습니다. 다만 이 역시 유력한 가설일 뿐 아직 우리 몸에서 어떻게 작용하는진 완벽히 밝혀지지 않았습니다. 이런 미지의 영역 탓에 타이레놀을 먹으면 태아 자폐증 위험이 커진다는 트럼프 미국 대통령 주장은 불안을 자극하기 십상입니다. So taking Tylenol is not good. 하지만 자폐증은 유전적, 환경적 요인이 복합돼 나타나며 단일 발병 원인은 없다는 게 중론입니다. 이 때문에 식품의약품안전처 역시 임신부가 전문가와 상의 후 타이레놀을 먹어도 된다고 발표했습니다. 특히 임신 초기 38도 넘는 고열을 놔두면 태아와 산모 모두 위험해진다며 복용을 권고했고 의료계도 마찬가지 입장입니다. 국제적으로도 임신 중 아세타민펜 사용은 필요시 단기간, 최소 용량으로 사용하는 것은 안전하다는 점이 확인되고 있습니다. 식약처는 타이레놀 과다 복용 시 간독성 부작용을 부른다며 하루 복용량은 4g을 넘지 않아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500mg 기준으로 하루 8알, 650mg 제품은 하루 6알 넘게 먹으면 안 되는 겁니다. 식약처는 또 제조업체의 의견과 자료 제출을 요청해 미국 정부 발표가 얼마나 신빙성 있는지 살펴볼 방침입니다. YTN 권민석입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최근 주요 아랍 이슬람권 정상들에게 제시한 가자지구 평화 구상에 주민 거주와 팔레스타인 국가 수립이 구체적으로 언급됐다는 보도가 나왔습니다. 현지 시간 27일 일간 타임스 오브 이스라엘은 트럼프 대통령이 카타르, 요르단, 튀르키예, 파키스탄, 이집트, 아랍에미리트 등 지도자와 만나 제안한 21개 항을 입수했다며 이같이 보도했습니다. 이 가운데 12번 항은 누구도 가자지구를 떠나도록 강요받지 않고 떠나기로 선택했던 이들은 돌아오는 것이 허용된다는 내용으로 가자에서 더 나은 미래를 세울 기회를 제공받는다는 계획도 포함됐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이 진보 성향이 강한 도시 포틀랜드를 비롯해 이민세관 단속국 시설들에 대해서 군 병력 투입 방침을 밝혔습니다. 유엔 총회에 참석한 콜롬비아 대통령을 향해서는 거리 시위에서 선동행위를 했다며 비자를 취소해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워싱턴에서 신윤정 특파원입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오리건주 최대 도시인 포틀랜드를 비롯한 미 이민 세관 단속국 아이스 시설에 군병력을 배치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안티파 등 미국 테러리스트들의 공격을 받았다며 보호에 나서겠다는 겁니다. 피트 헤그세스 전쟁부 장관에게 필요하다면 전면적인 무력 사용도 승인한다고 덧붙였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불법 이민자 단속 반대 시위가 수개월간 이어지고 있는 포틀랜드를 향해 LA, 워싱턴에 이어 군 병력 투입을 예고한 바 있습니다. Can you take a look what's happening in Portland? It's I mean, this has been going on for years. It's just people out of control. They're crazy. We're going to stop that very soon. 포틀랜드는 안티파 활동의 근거지로 거론되고 있는데 트럼프는 포틀랜드에서 벌어지는 시위 배후에 급진 좌파 세력이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These are paid agitators and they're very dangerous for our country. And when we go there, if we go to Portland, we're going to wipe them out. 민주당 소속인 키스 윌슨 포틀랜드 시장과 티나 코텍 오리건 주지사는 군 파병에 반대 의사를 분명히 밝혔습니다. 이런 가운데 미 국무부는 유엔 총회 참석을 위해 뉴욕을 방문한 구스타보 페트로 콜롬비아 대통령의 비자를 취소했습니다. 뉴욕에서 열린 시위에 참여해 미군들에게 명령에 불복종하라고 촉구하고 폭력을 선동했다는 이유를 들었습니다. No apuntar contra la humanidad sus fusiles. Desobedezcan la orden de Trump. Obedezcan la orden de la humanidad. 진보 성향의 주요 도시를 통제하고 외국 정상에 대해서도 강경 조치를 취하는 등 트럼프 정부가 급진 좌파 척결 노선을 더욱 분명히 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워싱턴에서 YTN 신윤정입니다. 세계 1위 반도체 기업 TSMC가 미국에서 운영하는 공장에서 엄청난 손실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미국 내 생산보다 차라리 관세를 내는 게 나을 지경인데 글로벌 기업들도 고민이 커지고 있습니다. 권혁희 기자입니다. 타이완 TSMC 미국 애리조나 법인은 지난 4년간 1조 7천억 원의 누적 손실을 기록했습니다. 지난해 말 1공장을 가동했는데 오히려 사상 최대 영업 손실을 냈습니다. 올해부터 본격적인 양산에 돌입했지만 적자를 줄일 수 있을지 불투명합니다. 타이완보다 인건비가 훨씬 높고 설비 비용도 2배 가까이 비쌉니다. We don't even have the infrastructure and the employer base to actually build factories here when it comes to tech fabs and others. 애플과 엔비디아, AMD 등 빅테크의 핵심 반도체가 포함돼 있지만 첨단 공정에는 고가 장비와 소재가 들어가 생산비가 치솟습니다. TSMC는 미국에 공장을 지을 때부터 이런 우려를 했습니다. The cost will go up, and when the cost goes up, the pervasiveness of chips will either stop or slow down considerably. 삼성전자도 내년 말 가동을 목표로 텍사스에 24조 원 규모의 파운드리 공장을 짓고 있습니다. 아직 대형 수주를 확보하지 못해 TSMC보다 더 나쁜 상황입니다. 트럼프 행정부는 미국 내 생산을 늘리라며 관세 장벽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Maybe we should help them along and let some people come in and train our people to do, complex things, whether it's battery manufacturing or computer manufacturing or building ships. 글로벌 반도체 기업들은 적자가 뻔한데도 울며 겨자 먹기로 미국에 공장을 지을 수밖에 없습니다. 이런 일이 오래 지속된다면 미국에서 생산하는 것보다 차라리 관세를 내는 편이 더 나을 수도 있다는 지적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YTN 권영입니다. 인도 남부에서 있었던 유력 정치인의 선거 유세에 대규모 군중이 몰리면서 30여 명이 압사했다고 로이터 통신이 당국 발표를 인용해 보도했습니다. 현지 시간 27일 인도 남부 타밀나두주의 카루루 지역에서 유명 배우 출신 정치인 BJ가 유세를 하던 도중 지지자들이 한꺼번에 몰리면서 압사 사고가 발생해 최소 36명이 사망하고 50여 명이 다쳤습니다. 지난해 지역 정당을 창당해 당 대표를 맡아온 BJ는 내년 초 예정된 지방선거를 앞두고 유세를 위해 이날 카루르 지역을 찾았습니다. 새로운 농업 기술이나 건강한 먹거리를 전해드리는 신농업 비즈니스, 신농비 시간입니다. 오늘은 농식품 분야 벤처업계 간에 치열하게 펼쳐진 창업 콘테스트 이야기입니다. 오점곤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돼지고기를 얇게 잘라서 진공 포장하고 있습니다. 보통 육질이 질겨서 사람들이 잘 좋아하지 않는 이른바 비선호 부위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걸 특별한 숙성 기술, 즉 딥 에이징 기계에 넣고 초벌 숙성을 합니다. 해저 100m의 수압과 영하 2도의 기온, 여기에 초음파를 더해서 숙성하는 겁니다. 근데 저희는 한두 시간 만에 이 단백질 분해 요소를 활성화시키기 때문에 이 숙성 기간을 반 아래로 줄여줄 수 있는 그런 강점이 있는 그런 기술입니다. 육류가 부드러워지고 감칠맛이 올라가는 그러한 강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런 획기적인 아이디어와 기술을 갖고 창업한 뒤에 그동안 정부의 지원을 받은 농식품 벤처업체는 1000개가 넘습니다. 네, 이 가운데 570개 업체가 올해 창업 콘테스트에 참여했는데요. 2번의 예선을 거쳐서 10개 업체가 최종 결선에 올랐습니다. 결선인지라 심사위원들 앞에서 자신의 아이디어와 기술을 각인시키기 위해서 그 어느 때보다 열과 성을 다합니다. 치열한 경쟁 결과 AI 기반 온실용 로봇을 개발한 농산업체가 대통령상의 영예를 나누면서 상금 5천만 원을 거머쥐었습니다. 농업에서의 노동력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저희가 AI 기반 예찰, 방제 그리고 수확 로봇을 개발을 해서 지금 판매를 하고 있고 더 개발을 고도화를 하는 중입니다. 혁신적인 아이디어들이 성공 모델이 되어 우리 창업 생태계를 더욱 활성화하고 국민의 삶을 보다 풍요롭고 편리하게 하는 데 기여할 수 있도록 해나가겠습니다. 한국농업기술진흥원은 내년에도 380여 개
농식품 벤처업체를 선정해서 연간 최소 3천만 원, 최대 5억 원까지 사업화 자금을 지원할 예정입니다. YTN 오점권입니다. 울산 지역 대표 축제인 고래축제가 개막해 관람객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올해는 가족들이 함께하는 체험형 프로그램이 많이 준비됐다는데요. 오태인 기자가 축제 현장을 둘러봤습니다. 고래잡이가 성행했던 시절 전진기지였던 장생포항이 그때처럼 시끌벅적 북적입니다. 차도를 따라 고래 모양 조형물이 물을 뿜으며 앞서가고 주민들이 개성 넘치는 복장으로 뒤따릅니다. 공연단은 화려한 볼거리로 눈길을 사로잡고 관람객들은 박수로 화답합니다. 지역축제 홍보가 있어가지고 우연한 기회에 이렇게 찾아왔는데 생각보다 너무 잘 돼 있습니다. 놀이공원에서만 보던 퍼레이드만 생각했는데 이렇게 남구에서 주최한 퍼레이드가 생각보다 규모 크고 나중에 아기들한테도 기억이 많이 남을 것 같습니다. 전국에서 유일하게 고래가 주제인 울산 고래축제가 29번째로 개막해 관람객을 맞이했습니다. 올해는 지난해보다 더 풍성한 볼거리와 체험거리가 준비됐습니다. 지상 14m 높이에 설치된 공중그네가 첫 선을 보였고 매번 다른 거리 공연이 관람객 발길을 붙잡습니다. 실제 바다를 탐험하는 착각을 일으키는 영상 체험과 춤을 선보이는 로봇은 어린이들에게 인기 만점입니다. 아이와 부모가 함께 즐길 수 있는 프로그램을 대폭 늘렸습니다. 어린이 공연과 같은 가족 특화 프로그램을 즐길 수 있게 했고요. 가족과 함께 오셔서 축제를 마음껏 즐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번 울산 고래축제는 울산 앞바다를 수놓을 고래 불꽃쇼를 끝으로 주말까지 이어집니다. YTN 오태인입니다. 한류에 대한 관심이 커지면서 이른바 K-뷰티 산업에 대한 해외 관심도 뜨겁습니다. 이런 열풍 속에 전시공간도 첨단 기술과 신제품을 소개하는 역할을 넘어 중소기업의 성장을 돕는 플랫폼으로 진화하고 있습니다. 양희력 기자가 현장에 다녀왔습니다. 피부를 측정하는 장치를 집어든 외국인 모델 겸 인플루언서. 얼굴에 대고 버튼 몇 번 누르니 주름과 모공, 피부 상태가 어떤지 측정해줍니다. 한국의 첨단 기술을 바라보는 눈에 호기심이 가득합니다. And this place shows us a very new trends, and we can really found something what we never met before. Honestly, also I was surprised about AI devices. 틱톡 팔로워 수가 83만 명에 이르는 이집트인 뷰티 인플루언서 야스민 씨. 팬들이 한국 화장품에 관심이 많다며 이렇게 콘텐츠로 제작해 올리곤 합니다. Even you guys older or like Azasi or Azuma, wherever, you guys' skin is brightening and like soft, like young people, so they are curious about that. So I say the reason it's your guys' skincare. 한국의 화장품과 피부 미용 산업 관련 문화 공간에 해외 인플루언서들이 앞다퉈 방문하는 이유입니다. 실제 이 전시 공간은 개관 3년 동안 180만 명이 방문했는데 외국인 방문객이 35만 명에 이릅니다. 40대 중반에 접어든 기자의 모바일 상태는 어떤지 한번 AI 기술을 통해서 분석해 보겠습니다. 정밀 카메라로 머릿속 구석구석 찍어 분석을 의뢰해 보니 모바일 건강 상태는 물론 탈모 가능성까지 결과가 한눈에 펼쳐집니다. 더구나 이곳은 신제품과 첨단 기기를 단순히 구경하고 체험하는 공간으로 그치지 않고 중소기업의 성장과 해외 진출의 교두보 역할로 활동 반경을 넓히고 있습니다. 여기 방문하는 많은 분들이 이 제품을 체험할 수 있고 인지할 수 있고 그렇게 저변이 확대되면은 이제 그걸 기반으로 뭐 여기에 있는 뭐 글로벌 고객들이나 일반 저희 국내 고객들의 피드백을 바탕으로 이제 글로벌 진출까지 좀 지원할 수 있게끔 그런 오프라인 플랫폼으로서의 역할을. 이와 더불어 최근에는 해외 플랫폼 기업들과 협력해 K-뷰티 산업뿐 아니라 K-패션 산업의 글로벌 시장 확장에 구심점으로 발전시키겠다는 계획입니다. YTN 양일혁입니다. 꽃길만 걷자라는 말이 있죠. 강원도 인제 가을꽃 축제장에 오시면 가능한 일인데요. 천만송이 국화와 다양한 야생화가 꽃망울을 터뜨리기 시작했습니다. 홍성욱 기자가 다녀왔습니다. 강원도 인제 내설화 끝자락이 화사하게 물들었습니다. 가장 먼저 꽃망울을 활짝 터뜨린 건 빨간 국화.
이에 뒤질세라 노란 국화도 동그란 꽃봉오리를 서둘러 틔웠습니다. 온통 꽃천지, 눈길 닿는 곳마다 사진 명소가 됩니다. 꽃보다 우리가 예쁜지는 모르겠어요. 근데 너무너무 강원도 인제에서 이렇게 즐거움을 주시니까는 너무 행복합니다. 바람에 일렁이는 보랏빛 아편초꽃밭도 인기 최고. 나들이 객들은 추억 만들기에 여념이 없고 향긋한 꽃내음에 이끌린 벌과 나비까지 분주합니다. 올해로 7회째 해를 거듭할수록 볼거리와 즐길거리가 풍성해진 인제 가을꽃 축제는 올해도 누구에게나 무료입니다. 이제 12월에 저희 아기가 출산 예정인데 아기한테도 좋고 아내한테 좋을 것 같아서 놀러 왔습니다. 꽃이 예쁘세요? 아내분이 예쁘세요? 당연히 아내가 예쁘죠. 얼마나 더 예쁘세요? 하늘만큼 땅만큼. 네. 전북 고창 선운사에는 빨간 카펫이 깔렸습니다. 꽃말은 이룰 수 없는 사랑, 열정과 그리움의 꽃으로 불립니다. 산책로를 따라 펼쳐진 온통 붉은 물결에 감탄이 절로 나옵니다. 너무너무 아름답고 그냥 눈이 부실 정도로 붉게 타오르고 있는 모습에 반했습니다. 그리고 우리들의 마음까지, 우정까지 불타오르고 있는 느낌입니다. 꽃길만 걸으며 일상의 스트레스를 날려보낸 시민들. 화사한 가을꽃에 한 번, 향긋한 꽃내음에 또 한 번 가을 정취를 만끽했습니다. YTN 홍석입니다. 폐기용 증세가 악화해 치료를 받던 가운데 세상을 떠난 개그계의 대부, 고 전유성 씨의 발인이 오늘 엄수됩니다. 오늘 오전 6시 서울 아산병원 장례식장에서 고인의 연결식, 오전 7시엔 발인 절차가 진행됩니다. 이후 서울 여의도 KBS에서 노제가 치러집니다. 장지는 전북 남원시 인월면으로 정해졌습니다. 웹툰 원작 드라마 닭강정이 미국 대표 글로벌 방송상인 국제에미상 후보에 올랐습니다. 국제에미상 웹사이트에 따르면 이번 시상식 코미디 부문 후보에 넷플릭스 오리지널 시리즈 닭강정이 포함됐습니다. 박지독 작가의 동명 웹툰을 모티브로 한 닭강정은 유승용, 안재용 주연의 시리즈로 어느 날 닭강정으로 변해버린 딸을 되찾기 위해 고군분투하는 아버지의 이야기를 그렸습니다. 그거 아저씨 딸 아니에요. 현재 중부를 중심으로 비가 오고 있습니다. 제주도 북부에 호우주의보는 해제됐지만 여전히 서귀포에는 시간당 20mm 이상의 다소 강한 비가 오고 있는데요. 오늘 하루 수도권과 충남 북부, 제주도에는 최고 60mm, 강원도와 충청, 호남에도 10에서 40, 그 밖의 지방도 5에서 30mm의 비가 예상됩니다. 오늘 낮까지 수도권과 충남 북부를 중심으로는 시간당 20mm 안팎의 강한 비가 예상됩니다. 이 비는 오후 늦게 차차 그치겠지만 전남과 경남은 밤까지, 제주도는 내일 오전까지 이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오늘 겉옷 챙기셔야겠습니다. 현재 서울 기온은 20.3도, 안동은 18.8도고요. 낮 기온은 아침과 큰 차이 없습니다. 낮에도 선선하겠는데요. 서울 23도, 청주 22도, 대구는 24도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이번 주 일교차 큰 가운데 남부지방을 중심으로는 비 소식이 잦습니다. 날씨였습니다. 이상으로 뉴스타트 2부를 마칩니다. 잠시 후 3부가 이어집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